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2분과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분과 진행을 맡은 세종학당 재단 교육문화팀 하나영 대리입니다. 이번 2022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는 현장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한국어 교원분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부터 2분과 한국어 교원 스트레스 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과의 한국어 교원 스트레스 관리는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교원분들이 타국 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발표를 진행해 주실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박윤정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정입니다. 한국어 교원 세계사 대회에 초빙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자기 소개를 드리면 임상 심리 전문가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 전문가는 심리 전문가인데 임상 심리 전문가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또 임할임 병상상이라 그래서 병원에 있는 심리학자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심리 석사 과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3년을 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가 섭외가 왔을 때 조금 깜짝 놀래면서 이게 좀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온라인 상담을 기반으로 한 아토머스라는 기업에 제가 지금 마인드 카페 원장으로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많이 한국인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앱으로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담자 분들 중에 스위스에 계신 한국어 교사분이 상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한국어 교원들이 나가 있는지 몰랐다가 그때 제가 접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개인 상담을 이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만나봤던 한국어 교원 스위스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제 흔쾌히 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PT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떤 흐름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자가 심리 치료처럼 셀프 사이코테라피로 좀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 관리를 그곳에서도 좀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인드풀니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인드풀니스는 사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적인 배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역으로 수입이 돼서 들어온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어떻게 접목시키면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목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또 SK그룹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 강의 촬영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스트레스라는 외래어더라고요. 자, 스트레스가 근데 뭔가 모든 분들이 간단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알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17세기부터는 이 스트레스의 개념이 좀 역경, 어려움 이런 개념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 19세기로 넘어갈 때 스트링거라는 팽팽히 조인다. 이 물리학 공학의 용어로서도 이 스트레스라는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스트레스 하면서 뭔가 의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거는 이제 19, 20세기에 한스 젤리어라는 어떤 학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보시면은 어떤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극이. 이 자극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던 안전한 상태에 저항하는 반응으로 이제 스트레스 개념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젤리에가 설명한 단계를 보시면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제 있어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사이코세라피에서도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당히 다릅니다. 우울증도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고 불안 장애도 다르고 요즘 많이 들어보시고 계시는 이제 공황 장애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예민성이 높은 사람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중에 알람 반응, 경보 반응이 있을 때부터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요. "선생님 예전하고 다르게 뭔가 머리가 지끈거린다." 또는 뭐 "예전하고 다르게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 이 알람 반응일 때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요. 대응이나 저항 같은 경우는 좀 그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디나이얼, 부인을 하면서 또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 부분에서 좀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항 단계이긴 하지만 요때는 많이 안 오시다가 소진이 됐을 때, 탈진이 됐을 때는 뭐 거의 시작은 그 병원으로 가시죠. 병원에 가서 링겔을 한 몇 대를 맞고 막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니시다가 아무리 가도 좋아지지 않을 때 그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건강의학과로 가 보지 않겠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갑니다. 가면은 이제 그 스트레스 그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가 깨지기 시작했다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내담자들이 그러면은 그렇다 할 뭐 약을 달라, 처방책을 달라 하지만 딱히 이제 좋아지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닥터께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루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알람 반응, 어떤 분은 탈진이 돼서 오는데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알람 반응일 때 오시는 분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겠죠. 그죠? 머리가 지끈지끈거렸던 게 이전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심리적인 예민성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이게 심리를 참 논하자고 하면 엄청 복잡다단하고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잘 참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뭐 어떤 사람은 100을 받아도 10 밖에 못 느끼면서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을 받았는데 막 1000 이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람 반응일 때 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많이 설명드리는 게 꼬투리 심리라는 말을 좀 합니다. "꼬투리 잡는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상사가 갑자기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알람이 이제 켜진 거예요. 갑자기 막 두통이 사라지질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기 시작했을 때 꼬투리를 잡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가 올라옵니다. '아 내가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저 인간 저거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스트레스로 어딘가 아프면 좀 뭔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꼬투리 반응으로 알람 반응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성격적으로 어떤 분은 많이 참고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못 참는 분들이 잘 못 참아요. 스트레스 잘 못 참는 분들이 알람 반응이 왔을 때는 좀 가벼운 증상이겠죠. 그죠? 예. 약할 때 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참는 사람이 알람이라고 그들은 못 느끼겠지만 "선생님 뭔가 이상하게 계속 소화가 안 됩니다. 뭔가 이제 어지럼증도 와요."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단계는 알람 단계에 왔다라고 하지만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내 성격적인 부분과 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도 좀 접근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정신적 질병까지 발전을 해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뭐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찾아보니 번아웃 증후군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직업군이 3 군이 있더라고요. 3 군. 여러분들 어떤 군일까요? 힌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심리 전문가 이제 소진이 빨리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상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심리 전문가를 기계 찍어내듯이 카운셀링 하시는 분인데 효과가 안 좋겠죠. 저희들은 매일매일 상담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사분들. 그런 분들도 계층에 소외된 계층을 많이 에너지를 들여 하다 보니까 소진이 빨리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교사분들. 예. 교사가 번아웃으로 가는 그런 문 앞에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스트레스에 취약한 군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탈진 상태로 가게 되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한스 젤리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스트레스가 다 있다는 거겠죠? 죽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스트레스는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볼 때 그렇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다 나빠. 스트레스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뭘 하냐면 뭐 이제 힘들어요, 우울해요. 왜 우울하냐 이런 걸 저희가 밝혀내긴 하지만 첫 번째 단계가 당신이 알고 있는 심리적 개념이라고 할까? 힘들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보는 작업을 좀 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다 나빠요. 갖다가 없앴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좋은 스트레스라는 게 있고 굿 배드가 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 적절하게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따분합니다. 막 그냥 축축 처지고 '아 이렇게 좀 아무것도 할 게 없네.' 했을 때 따분함이 있을 때가 오히려 나쁜 스트레스 그 두 축이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만 나쁘다고 인지했지만 없는 것도 나쁘다는 거예요. 이제 자극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극도 없고 누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트리거, 작업도 없는 거 그때가 이제 나쁜데 좋은 스트레스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일 일주일 후에 시험이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시험 전날에는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겠죠. 나쁜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근데 일주일 후에 시험인데 하루하루 시험 준비를 계획을 해서 할 때 적절한 정도의 각성 상태, 얼러트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시험을 잘 보게 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이제 활용하겠다. 그런다고 할 때는 좋은 최고의 어떤 이제 정신 건강 상태, 조금은 좀 피곤한 것 같은데 하고 나니 개운하다.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될 때 좋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긍정적 역할은 이 각성 상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뭐 열심히 뭘 해봅시다. 자, 한 30분 동안 할 건데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약간 각성이 딱 되죠. 그럴 때를 각성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최고의 집중력이 나온다고 하니 긍정적인 역할이 있고 활력도 가져오게 되죠. 그다음에 해결했을 때 와, 내가 그런 이제 좀 이런 각성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원하는 걸 얻어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만족감도 있고요. 그 능력, 정보를 알게 되니까 지식도 쌓이고 넓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자신감도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이 스트레스의 심리적인 해석은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또 다른 말로 '난 걱정이 너무 많아. 나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막 나를 압도했어. 나 걱정 속에 쌓여 있어. 누가 좀 나를 좀 어떻게 해 줘.' 그러니까 심리적인 해석에서는 걱정하고 유사한 형태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데요. 영향은 잘 알고 있듯이 요 크게는 이 생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씩 조금 뜯어 보시면 스트레스가 와서 "그럼 선생님 언제 스트레스가 왔다고 자각할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잠인데요.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많이 보셨죠. 뭐 내일 모레 걱정거리가 있고 심각한 어떤 그런 일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올 때는 아는데 과다 수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내 몸과 마음의 모든 그 각성 수준을 최고치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완이 되지 않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과다수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분의 성격과 기질에서는 '나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나는 그냥 피하고 말 거야.' 이런 분들은 아예 자버립니다. 그래서 그 심리 검사 중에 문장 완성 검사 네.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나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심리 검사 중에 문장 완성 검사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나에게 이제 두려움이 닥치거나 어떤 뭐 과도한 어떤 힘든 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50% 이상 반 정도는 잔다라는 거로 많이 체크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실직고 하면 저도 20대 때는 잤던 것 같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 자는 게 많이 잡니다, 많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근데 직장인들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들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기업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빡세죠.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하다 보면은 토일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 뭐 일요일 하루 쉬는데 뭐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데 하루 쉬는데 보면 밥 먹고 자죠. 한 11시쯤 일어나서 점심 먹고 자서 그다음에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일어나 또 자서 또 일어나 자고 이런 식으로 회피 기제들이 좀 발동하는 사람의 경우에 특히나 많이 잠을 자게 되고 아니면 특정 몸에 이상이 있을 때도 과다 수면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감소까지는 제가 해석은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5명이 있었는데 죽어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면역력이 좋다 그러는데 그것까지 제가 이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 수면이 가장 큰 그 사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피곤한 거, 만성 피로, 두통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참고적으로 편두통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은 나이 불문하고 fMRI를 찍어 보라고 합니다. 뇌학자가 말하기를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도 두통이 그냥 이제 그냥 두통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뇌에서 심각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도 해 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 디스크가 뭐 터졌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어요, 주변을 보니까. 근데 디스크가 터지면은 내가 너무 많이 오래 앉아 있었나 봐. 운동을 안 했나 봐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스트레스랑 직접적인 관련은 허리 요통으로 간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이제 각성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도하게 얼러트 상태에 되면 이 밑으로 뒤로 내려가는 신경선들이 다 경직되어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그 디스크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 통증까지도 이게 이제 관할하고 있다는 거고 심리 증상, 주의 집중 곤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요즘 ADHD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정신과 닥터 선생님이 저기 아침마당 같은 곳에 나와서 말씀을 해서 부각이 됐지만 요즘은 성인 ADHD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그 주호소를 뭘로 하냐면 선생님 제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된다.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ADHD가 아동에게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못 해내다가 성인 ADHD라는 것도 되게 많이 우리가 숨어 있는 성인 ADHD들이 있었다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저희가 좀 더 조명을 해보지만 집중이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앉아 있어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일을 하나도 못 해낸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능률이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짜증도 똑같습니다. 짜증. 짜증이 자꾸 쉽게 올라오는 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인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5개를 이제 내가 감내해낼 수 있다. 그런 인내력이 있었을 때는 순기능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짜증 반응, 폭발 반응이에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짜증이 나고 뭐 우울은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이 심리 현상에 나타나는데 건망증은 최근에 어떤 분이 "선생님 저 치매 같아요." 그러고 이제 40대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 노년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치매다." 금방금방 했던 건 깜빡깜빡 잊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해내지 못하는 게 치매 아니냐고 해서 실제로 중년층, 장년층에서 치매 검사는 이제 기억력 검사거든요. 그런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동 증상은 잘 아시다시피 뭐 술 많이 먹는 거, 폭식하는 거, 담배 피는 거. 폭식도 지금 정신의학과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건 이제 성인 ADHD, 그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그다음에 폭식증, 식이장애 쪽인데요. 코로나가 겹치면서 많은 부분들에 통제를 했죠. 못하는 걸 너무 많이 해 놓으니까 식욕, 먹는 거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으니 내가 먹는 거라도 마음껏 먹자. 그래서 이 폭식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풀릴 무렵에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 PT 쪽이 이제 흥행을 하는 겁니다. 이 과식이 좀 심각해졌고요. 자살은 체감하기로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자해가 늘었어요. 자해가. 자살보다 자해가 늘었는데 예전에 같으면은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많이 했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이런 트렌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죽거나 이런 거보다 좀 내가 어떤 더 건강한 길을 살아보자라고 해서 버티는데 잘 버텨지지가 않으니 자해라는 걸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해가 청소년기층에 특히나 많지만 성인층에도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행동, 신체, 심리 쪽으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세계로 그러면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 이 스트레스가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공황 장애입니다. 공황 장애는 뭐 유명 연예인들도 공황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그런 오픈을 하면서 시작이 많이 돼서 일반화되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황 장애에 대한 시선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좋아진 편이에요. 그럴 수 있다. 나라도 그렇겠다. 근데 보시면은 공황장애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대요. 선생님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요.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어지러워서 세상이 빙빙 돌아요.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다음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뭘 못하겠어요라고 하는데 공황장애 책을 쓰신 어떤 그런 대가들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황장애 축하합니다. 공황장애입니다.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아픈 걸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격 적어도 70~80% 이상의 성격들을 좀 파헤쳐 보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었겠다라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참고 많이 억압하고 자꾸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100을 받아도 아니야 나 10밖에 안 받았어. 디나이얼 부정하고 정신건강 체크 영역에 대해서도 뭐 나한테 그게 필요하겠어. 다른 사람 얘기야. TV에 뭐 지금 오은영 선생님 많이 나오시는데 저 정도 돼야 그냥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자꾸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공황이 자주 와요. 근데 공황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겪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패닉 어택이라 그래서 공황 발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밤을 샜어요. 밤새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너무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에 쌓이다가 숙명여대 저기 지하철역 가거나 서울역 가면 막 사람들 막 꽉 밀려서 오죠. 자, 지하철을 탑니다. 탔는데 그날따라 에어컨이 고장이 납니다. 숨이 깍 안 그래도 막히고 답답해 죽겠는데 막히죠. 그럴 때 대부분은 이런 패닉 어택 유사한 증상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취약성, 내 성격적인 부분에서 실패하면 안 돼. 쉬어가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못 이루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성격까지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그 즈음에 어떤 가족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뭐 상사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손절이 한번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인 어떤 사건 상황이 겹치면 패닉 어택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패닉 어택이 왔다고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두어 번 왔다 갈 수 있으니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축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로 오신 분들 상담을 하면 대체로 좋아져요.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그 비상시 약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두 부류입니다. 약만 먹으면 좋아져 하는 분들은 이제 정신과로 가시고 약도 먹지만 내가 좀 마음의 어떤 응어리도 풀어야 돼 하는 분들은 카운셀링도 받으세요. 근데 이제 통찰이 없어서 내가 어디서 뭐가 문제나고 고장난지 모르는 분들은 약만으로도 그거를 이어가기도 하는데 약을 드셨을 경우에 1년 이상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카운셀링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상황 설명을 드렸듯이 참다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부터 이 아이를 팔로우한다라고 제가 연구자로 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3번 아이는 공황장애가 생기겠다라는 게 추측이 될 정도로 이런 취약한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기 때문에 카운셀링하고 같이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공황장애로 실제로 그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친구가 이제 거기 런던의 그 길거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한국적인 그 카운셀링 서비스를 못 받겠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한 2년여에 걸쳐서 1년 반 정도 했었고 이제 6개월 정도는 거의 멘토링 상담이었는데 상당히 호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PTSD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이게 대두가 된 게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이 PTSD가 대두됩니다. 저렇게 심각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여기서는 전쟁도 들어갑니다. 전쟁, 재난, 교통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PTSD가 온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간접 트라우마라는 말도 생겼고요. 간접적으로 그런 걸 옆에 본 사람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고 컴플렉스 PTSD라 그래 가지고 소소한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는다거나 예를 들면 뭐 부모 자녀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와 언어 학대를 받아도 PTSD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PTSD의 개념이 상당히 좀 넓어졌는데요. 이때는 보통은 이제 뭐 증상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차를 타고 갔는데 저쪽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나는 안 죽은데 저쪽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PTSD 증상은 자동차를 피하고 이제 옆으로 가지 않죠. 회피 기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악몽을 꾸면서 리익스피어런스 그러니까 계속 재경험을 하는 그런 트라우마 상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과민한 상태가 돼서 이런 지금 뭐 이제 재난이나 이런 거하고는 가면 그렇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컴플렉스 PTSD.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반복화되어서 노출되는 것들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면은 선생님 어떡하나요? 뭐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요즘 뭐 가스라이팅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면 PTSD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 상태에서 혹여나 내 정신 건강을 해치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내가 혹시 이게 오래돼서 PTSD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은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코로나 상황만큼 지금 이 시기만큼 카운셀러들이 바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내담자들이 거의 한 몇 달치가 다 밀려 있고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제일 크다는 300평 규모의 선생님들이 거의 30명 가량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 케이스가 초기가 몰려와서 저희가 흡수가 안 될 정도로 이 코로나 블루는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울증은 또 다양합니다. 상태가 심각한 우울증, 가벼운 우울증, 그다음에 자살을 동반한 아주 극단적인 우울증까지 있는데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을 4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근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란 얼마나 무섭냐면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과에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막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혹여나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적 부분이나 기질에서 취약한 요인이 있었는데 스트레스가 겹친다 그러면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발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되게 인상적인 케이스가 이제 용인정신병원이라고 제가 수련받은 병원에 있는데 변호사분이 정신분열병 발병이 돼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죠.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쫙 조사를 했을 때 이건 그리 취약할 만한 것도 없고 상당히 건강하게 잘 기능하고 있었는데 단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열망은 되게 많았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은 되게 높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스트레스를 그분의 이제 언급에 의하면은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잠을 잘 못 자고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었고 먹는 건 당연히 못 먹죠.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이런 상태를 한 2년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큰 사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그거겠죠. 사건을 맡고 나서 거기서 지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지고 나서는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자아를 거의 놓아버린 상태. 그래서 조현병이 걸려서 환각을 이제 가지고 왔었던 사례가 있어서, 이 정신과적인 부분에선 저희는 스트레스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내가 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했는가, 취약한 소질이 있는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병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화병. 이제 표기는 저렇게 되는데 한국적인 질환입니다. 한국적인 질환으로 예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 시대에 참고 살고, 뭐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거 있죠. 참고 살면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집단 무의식으로 내려온 건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참는 여성분들에게 되게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화병이 패닉 어택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병이 어떤 증상을 호소하냐면, 선생님 저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팡팡 치거든요. 가슴을 많이 쳐요. 근데 이게 이제 패닉 어택들도 처음에 증상은, 선생님 뭐 숨이 막혀서 못 쉴 것 같아서 제가 제 가슴을 막 세게 두드렸다, 이런 보고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유사한 심텀이 있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참아가는 그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쌓였을 때 오는 한국적 합병으로 이제 지금 진단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신의학과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수면장애, 식이장애. 근데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위험한 사례는 수면장애. 잠을 못 주무세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면약을, 수면 유도제부터 수면제를 다 드셔도 못 자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때도 한 5 일을 못 자고 오셨는데, 어떤 상태냐면은 거의 초조함이 최극단에 이르러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상태. 강제로 입원을 해야만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정제를 투여를 해서 안정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면장애는 진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 모든 게 스트레스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 식이장애 말씀드렸고, 성기능 장애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물질 사용 장애. 야, 이거는 또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는 드라마 때문에 혼밥, 혼술 이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드라마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그렸는가, 멋있어 보였어요. 아, 혼술하는 거 멋있다. 아, 나도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면 그런 말 있죠. 퇴근하고 마시는 뭐 맥주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맥주, 막 이렇게 해가면서 혼술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알코올 물질 사용 장애로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먹었고 마셨고, 그다음은 뭐 매일 마셔도 양이 적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몇 년인 거예요. 3 년에 걸쳐 일어난, 그럼 3 년을 그렇게 마셨다고 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 사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좀 공감을 하시겠지만, 마약 관련,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대마 관련 물질, 그런 어떤 뭐 이제 마약류 사용들도 좀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신체화 장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자꾸 아파요.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종합 검진을 다 합니다. 병원 쇼핑을 다 해도 원인이 안 나와요. 다 정상이에요. 근데 계속 몸이 아파요. 이것도 참 팔짝 뛸 노릇이죠. 사실 뭐 패닉이다, 아니 우울증이다, 불안장애다라고 하면 좋겠대요.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약물이라도 처방받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신체화 쪽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렇다 할 어떤 그런 증상과 원인이 못 찾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꾀병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세상 괴롭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와도 그런 거 이제 자아가 이질적, 스스로가 내가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심리 상담은 받아야 되고 좋아지지는 않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오래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보면
디나이얼, 방어 기제라 그래서 스트레스나 이제 어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방어 기제에서 신체화, 디나이얼 이런 방어 기제를 쓰시던 분이 대체로 신체화 장애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초등학교 때 학교가 가기 싫어요. 뭐 어떻게 됩니다? 배가 아픕니다. 시험을 치기 싫어요. 갑자기 막 설사가 납니다. 이런 게 신체화 장애의 시초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그냥 컨펌돼서 진단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참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지금은 제가 7개로 해놨지만 따지고 보면 더 많은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 이랬다라고 해서 이런 영역으로 체크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참에 오늘 한번 내가 어느 영역에 뭐가 그렇게 좀 안 좋았더라 한번 체크해 보실 건데요. 생활 변화 면에서 이사. 자, 이사는요. 통계에 의하면 가족의 죽음 다음으로 고통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이제 한국 교원분들도 이사인 거죠.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낯선 곳에서의 적응을 이뤄내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족의 죽음 다음이라니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타국으로 가시거나 전 세계로 나가서 적응하는 동안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적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적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의 어떤 그 정도를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내가 적응이 되게 늦은 사람인데 3개월 스트레스 받았다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라고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적응이 늦은 사람이니까 1년 정도는 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지 수를 써서라도 1년을 버티게 하는 장치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 미국의 이 내담자의 꿈이 미국에서 직장을 잡는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인턴 생활을 1년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스폰을 해준다 그러고 영주권부터 모든 걸 다 서포트를 해서 갔습니다. 3달 전에 갔어요, 지금. 상담은 4달 전부터 받고 있는데 그 갈 때만 해도 선생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제 꿈을 이뤘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일을 잡을 수 있게 됐고 직장도 뭐 마음에 듭니다. 이랬는데 3개월이 됐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적응 스트레스에 지금 시달려서 선생님 내일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된다. 오면 안 된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뭐 캠프를 가서 적응하는 것도 하루가 걸리고요. 뭐 한국에 있어도 옆 동네로 이사를 가도 적응하는데 1달이 걸려요. 하물며 미국 외국에 가서 터전을 잡고 그 와중에 직장 생활이라는 스트레스까지 하니 뭐 3개월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럼 버틸 수 있게 멘탈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이사란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 여러분 갱년기 호르몬 무섭습니다. 자, 현장에서 사춘기 호르몬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춘기 친구들 뭐 어제도 상담하고 갔는데 사춘기 아들이나 딸하고 부모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근데 제 경험이 한 15년 정도로 봤을 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사춘기 호르몬이랑 갱년기 호르몬이 붙으면 누가 이기나? 누가 이길까요? 사춘기가 이길까요? 갱년기? 갱년기가 이긴다. 갱년기랑 사춘기랑 내담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상담을 했더니 갱년기 어머님이 가출을 이제 하면서 끝나는 걸로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출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한테 제주도로 가출을 하셨더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도저히 이거는 내가 참아낼 수가 없다. 이거를 제발 갱년기 호르몬에 의한 거라고 말해달라.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라던가 호르몬으로 인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환경 보시면 소음도 많죠. 요새 뭐 층간소음 갖고 칼부림 납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생활 사건에서는 경제적 걱정이 뭐 사소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내담자들을 상담하다가 이렇게 상담이 안 될까. 이 사람은 분명히 우울하다라고 했고 대인관계 갈등이라고 그랬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좀 아빠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는데 좀 좋아지지가 않네 하고 파고 들어가서 끝에 가면은 어떤 고민이 그 기저에 있냐면 경제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 뭐 가장이라든가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만 있는 줄 좀 알았죠, 처음에는. 근데 10 대, 20 대, 30대 할 것 없이 선생님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적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들이 크다는 것과 성격적 요인은 타입 A 성격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타입 A. A 타입. 상당히 성급하고 경쟁적이고 급하고 막 그런 타입 A 성격이라고 스트레스 이론에 이제 들어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격을 생각할 때 이제 뒤에도 제가 잠깐 적어보는 걸 해보긴 할 건데 내 성격이 타입 A가 아니라고 생각이지만 타입 A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경쟁 구도로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성급한, 급한 그런 어떤 성격적인 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격들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긴 합니다. 어떨 때 가중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상사가 느릿느릿해요. 근데 프로젝트 빨리 끝내야 되고 과제 끝내야 되고 좋은 성과 받아야 되는데 나는 급해 죽겠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타입 A 사원을 그 사람을 능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만족이 쌓이면서 폭발하고 싶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대인 갈등이 좀 커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인 요인에서는 인종차별.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 지금 나라로 치면 미국,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솔로몬 제도에도 가 계신 분이 있어요. 유엔 직원분인데 근데 호주는 당연히 있는데 대부분 인종차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맨 처음으로 말하는 스트레스 주제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외국에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상당히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혐오감을 주는 정도의 그런 인종차별적인 행동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있는 분 중에 네노라는 패션 쇼크로 나와서 이제 직장에 잘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자꾸 승진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왜 승진이 안 되냐고 따지러 갔더니 인종차별적 발언을 대놓고 하더라는 거예요. 백인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때려치고 나올 수도 없고 나올 수가 없죠. 내 경력도 빨리 채워야 나도 이제 좀 점프해야 되니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상담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우리가 지금 공감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한데 그게 경험에 가면서 거기서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찾았냐면 처음에는 그런 데다 그때 흑인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필라델피아 쪽이었어서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괜히 인종차별적인 시선이 있는 사람들이 혹시 해코지를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이 그때 한 6개월 정도 됐을 즈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나가 보겠다. 부딪혀 보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 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워낙 다양한 민족들이 미국에 많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 앉아서 좀 구경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백인의 수가 적을 정도로 상당한 인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걸 보고 혼자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래,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인종차별적인 것도 나도 겪었고 상처도 있지만 내가 또 이 다양성의 하나로서 잘 기능을 하게 돼서 이 다양한 우리의 어떤 정체성들이 저걸 이겨내자라는 자기만의 어떤 다짐이 생겨서 힘을 내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쉽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들 한번 전해보고요. 천재지변은 뭐 팬데믹, 지금 최근에도 지금 악천후 때문에 폭우가 많이 왔는데 제가 지금 분당 쪽에 사는데 판교 분당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비 오는 걸 잠깐 지켜봤더니 어머 진짜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로 힘이 세잖아요. 물의 힘이.
그걸 보고 '아 불안하다. 이 천재지변을 우리가 막을 수' 이건 뭐 다른 스트레스들은 선생님 말씀대로 뭐 성격을 체크해 보자, 뭐 취약한 걸 찾아보자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인간들에게는 무력감을 더 불러일으키고 그러니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어떤 질환들로 연결이 돼서 코로나도 코로나 블루라는 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킹도 한번 해 보시고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맞는지 아니면 다양하게 조금 더 체크를 해 보자라는 시도를 가지시면서 내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자서전적 기억 작업이라 그래서 사람은 각자의 히스토리, 역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 히스토리, 역사를 봤을 때 어린 시절, 성격, 부모님,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좋았던 기억,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기억. 이제 이것들을 체크를 해볼 때 한번 예를 들어 봤습니다. 어린 시절로 가면은 자, 트라우마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실감이라던가 과잉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는 거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건 또 못 받는 이만 못합니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과잉 보호가 된 어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랑이 끊기고 없어지면 못 참아요. 계속 그 과잉된 사랑의 어떤 척도들을 계속 찾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참 상담할 때도 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결핍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핍되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울하고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공감적으로 채워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접근이 용이한데 과잉 보호받은 쪽은 상담사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의존적인 성향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그 예전에 받았던 그 과잉 보호적으로 가기 위해서 퇴행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요. 자,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단어로도 한번 써보시고 내 성격은 어땠는지 써보시고 부모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무섭고 차갑고 통제적이다. 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을 되게 많이 주고 따뜻했다. 이런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그럼 내담자들은 그 자녀들은 어떤 그 스트레스를 호소하냐면 선생님 제가 그 좌절을 많이 못 겪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관계도 좋죠. 친구 관계도 좋죠. 뭐 이제 한 10대, 20대가 될 때까지 뭐 그렇다 할 큰 트라우마랑 상처가 없었다가 한 30대가 돼서 갑작스레 친구가 뭐 배반을 한다거나 갑작스레 뭐 윗사람이 뭐 갑자기 언어 폭력이 나오면 그럼 이 사람들이 살짝 붕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상처받음이 있고 또는 대인관계 갈등을 작게나마 겪어보면서 스킬들을 이제 대처 자원들을 개발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중간에 뚝 30대 때 네가 한번 해봐 이러면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좋았던 기억은 스트레스의 그 보호 요인이라고 합니다. 보호 요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으로 가지 못 않게 하는 심리적인 보호 인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가족이라든가 연인, 친구 거의 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따뜻했던 기억들로 내 스트레스들을 좀 상쇄시키고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슬펐던 기억들은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왕따 당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취약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피해 의식이 올라와요. 근데 선생님 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장 생활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자꾸 저를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놓고 왜 저는 그렇게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조금 히스토리를 테이킹해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왕따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피해 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데 생뚱맞게 갑작스레 저 사람이 하고 이제 갈등이 있고 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 피해식이 있다. 이거는 정신증적인 증상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되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뭔가 대인관계 왕따 경험부터 은따 경험부터 그런 괴로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피해 의식이 올라오는 거는 피해 의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해의식이라는 영역 중요합니다. 피해의식이 심각해지면 피해 사고가 되고 피해 망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들의 뿌리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 혼자 있었어요. 어렸을 때 혼자 있고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타국 생활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가장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만난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외로움이 상당히 큰 그런 스트레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과거에 뭐 외동으로 태어나서 혼자 집에 있었던 경우가 많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엄마 아빠가 너무 자녀들이 많아도 워킹 부부여가지고 상당히 그런 정서적 케어를 못 받았을 때, 이런 구멍이 숭숭 나 있을 때, 그럴 때 내면 아이라 그래서 외롭고 뭔가 쓸쓸한 내면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게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당히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챙김으로 이걸 어떻게 챙기냐라고 봤을 때, 마음 챙김 자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정신과적인 활용으로요. 79년에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이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게 무슨 뭐 마음 챙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하는 불교적 색채를 싹 뺐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 이론으로도 이제 확고하게 역수입될 수 있었던 게, 종교적인 색채가 있었으면 아마 이게 되게 거부감이 심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뺐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되는 게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MBSR, 이게 약자입니다. 마인드풀리스 베이스드 스트레스 리덕션이라고 그래서 MBSR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부터 이걸 한번 적용을 시켜봤더니 큰 결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후에도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 만약에 내가 30살에 우울증을 겪었다 쳐요. 그럼 그다음은 평생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재발이 돼서 33살에 또 와요. 그러면은 이런 재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 "선생님 그때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제가 왜 그게 좋아졌다면 3년 후에 다시 재발하나요?"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 저 하기 싫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 상담이 요즘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얘기, 여기 히어 앤 나우에서 뭔가 이 존 카바치니 보기에는 현대인들을 병들게 하는 게 과거에 있었던 심각한 스트레스, 후회, 뭔가 감정의 응어리가 그게 그때그때 이제 해소가 되지 못하고 미해결되어 있어서 히어 앤 나우, 지금 여기를 즐기지 못해서다라는 이제 대전제하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찾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10년도부터 이제 연구들이 좀 되어 있는데요. 마음챙김 심리치료 제가 쭉 말씀드리지만 사실 생각보다 특별한 기법은 없어요. 제가 이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뇌과학에서 봤을 때는 백색질 쪽에 두꺼워졌다라는데, 이 백색질이 대상 해피실이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자기 조절에 관여하는 영역이어서 뭐 충동성이나 어떤 정신질환과도 관련이 된다 그러는데, 그쪽 부분이 두꺼워졌다. 즉 마음챙김 이 치료를 통해서 자기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 쪽이 좀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니 드라마틱한 겁니다. 그다음에 편도체 부분에서도 이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 편도체라는 것 자체가 아미그달라라 그래서요. 아몬드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데 이게 신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걸 좀 돕는 그런 이제 부위인데, 이 부분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리해 보면은 스트레스도 완화시켜, 재발도 완화시켜, 그다음 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 그러면 안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 심리 치료를 할 때 뭐 로저스적인 상담이나 어떤 뭐 수용 전념이나 여러 기법을 쓰면서 마음챙김 심리 치료는 그냥 자가 셀프 테라피로 무조건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하는 게 효과가 있으니 무조건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음챙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를 몇 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되게 익숙합니다. 뭐 판단하지 마라. 뭔가 편견을 없앤 공평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 챙김에서의 삶의 태도가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인내심, 마음과 육체에 대해서 인내심 가지고 초심은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초심을 유지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져라. 애쓰지 마라. 너무 결과를 얻으려고 순간순간을 놓치고 살지 마라. 이제 이런 논리들이고요. 수용하라. acceptance는 이제 마음 챙김 치료에서 파생되어 나와서 수용 전념 치료라는 이론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이제 태도를 강조하고 있고 letting go라 그래서 내려놓아라. 뭔가 충동이라던가 나를 휩싸일 것만 같은 그런 어떤 화마와 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상태가 있을 때 그러려니 하고 내려놓아라 라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좀 뭔가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보시면 맨 먼저 간단한 어떤 설명으로 보시면 스트레스를 잠재울 때 생각 안 하기 연습을 하래요. 여러분이 뭐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살고 있는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안 하냐? 하루라도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은 적은 없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감각에 집중하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거를 먼저 제가 이제 보시면 사람의 스트레스가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후회, 그 다음에 뭐 비난, 과거의 자기 비난들 이게 모두 생각의 영역에 있으면 감각기관, 감각은 우리가 설명하는 오감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감각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감각에 대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감각, 생각을 이렇게 줄여나가고 감각을 늘려나가라는 건데 요거를 좀 보시면 자, 여기 어른과 아이가 공원에 갔어요. 보니까 이 어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나요? 돈, 자동차 바꾸고 싶어요. 그다음 직업 바꾸고 싶고 뭐 이런. 이 어른에는 공원에 갔을 때 보이는 시각에 보이는 시각, 그다음에 새소리, 청각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생각 속에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돼요? 공원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있죠. 새소리도 듣고 시각적인 어떤 풍경들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감각에 집중할 때 사람의 마음 상태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도 완화되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완화돼야 뭐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 찼는데 그다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각의 집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은 상당히 여기 그 마음 챙김에선 중요한 말이에요. Thought is not fact.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마치 생각이 사실인 양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꽃잎 그리기라고 합니다. 꽃잎을 이렇게 그리는데 자, 호흡, 명상은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호흡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딴 생각 나는 사람 있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지금 빨리 차 타고 가야 되는 저기 어디 저기 아까 저 밑에 백화점 보니까 뭐 이쁜 거 많아요. 자, 이렇게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꽃잎이 딴 생각이 딴 데로 많이 갈수록 꽃잎이 길어져요, 짧아져요? 길어지죠. 그러면 꽃잎이 안 이쁘다는 거예요. 자, 호흡에 집중할 때는 딴 생각이 나면 아까 letting go 내려놓으라 그랬죠. 그 생각이 나는구나. 근데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호흡으로. 호흡은 감각에서 뭐예요? 체감각이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체감각을 느끼면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났구나만 하라는 거고요.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게 되면 꽃잎이 예쁘게 그려지다가 결국은 꽃잎도 그려지지 않고 호흡으로 그냥 기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마음챙김 심리치료는 심리 전문가들부터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들 수준에서는 안 하고 전문가들 모아서 단체 그 집단 그 실에서 했었을 때
마음챙김 명상에서 호흡을 뭐 누워서도 하고 뭐 앉아서도 하는데 이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호흡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에 집중했을 때 호흡에 집중이 되는지, 아니면 나는 호흡에 집중하다 갑자기 생각으로 빠져나가 버리는지,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챙김의 그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리가 뭐예요, 파리가? 내 마음속에 번잡스러운 생각들인데, 그 생각을 쫓아서 없애려니 없애집니까? 안 없애지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수용할 때 그것이 이제 나에게 어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고요. 자,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투 보시면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해서 오직 그냥 생각을 저거를 내 머릿속의 생각을 타파해서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괴로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내담자들이 한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모두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서 마셔버리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 10가지를 믹서기를 이미지화 시켜서 갈아서 마셔버리는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좋아질 줄 알았더니 계속 믹서기에 들어갈 생각들만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 생각 속에 갇혀 있다. 결국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때가 있고요. 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알아차릴 때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스스로 이런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생각과 사실을 혼동하는가? 또는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아까 타입 A 성격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막 성급한가? 내가 그럼 흑백 논리로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흑백 논리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것보다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가? 요즘 희한하게 혹시 본인이 완벽주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세계적으로 손 들고 계시나요? 나 완벽주의다. 네. 여기 없으신가요? 여기? 나는 자, 내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은 완벽주의 너무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에요. 안 그래도 손발도 다 묶어 놨어요. 뭐 회사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래요. 코로나 걸리면은 그 방에서도 방문에 밖에 나가지 말래요. 그러면 완벽주의 사람들이 미칩니다. 나 완벽하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다녀야 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 분노 폭발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강점보다 약점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체킹하려 하지 아니하고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만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심리 검사에서 나는이라는 이제 그 문장 완성 검사를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나는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어떻게 괴롭힙니까? 제가 완벽주의에 시달리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적이 남이다 보다는 나의 적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 잘못이 아닌 것으로 나를 비난하는가?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한국 문화 남 탓하면 안 되죠. 내 탓해야 되고 패기치면 안 되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을 때 남한테 뭐 밑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자기 비하하는 척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등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살률도 1위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비난이 많아지면 우울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서 실패감을 느끼는 게 완벽주의 말하는 겁니다. 자, 완벽함을 기대하는가? 이 모든 게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할 때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 이러면 그 생각의 그 덩어리들이 그냥 자기를 딱 이렇게 그냥 확 눌러버리게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킹하고 들어가면 적어도 아,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구체화된 자기 생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그럼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호흡하기, 그저 바라보기.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제 그 텍스트북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빨간 줄. 기분이 뭐래요?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대요. 그 예전에 정말 제가 라떼 시절 얘긴데 옛날에 그 맥도날드 선전인가 모르겠는데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어린아이가 그네 타다가 맥도날드 표시가 있으면 웃었다가 뒤로 가면은 울다가 하는 CF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나이가 좀 뽀록이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날씨처럼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우울해요. 그러면 계속 우울할 것 같아요. 파국화. 내가 지금 막 불안해 죽겠어요. 세상이 지금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감정의 어떤 그 특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영원히 지속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왔다 가듯이 기분도 내 안에 왔다 간다. 이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거는 제가 강의 때 가장 많이 이제 책을 쓰면은 이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선생님 감정도 알겠고 호흡도 알겠고 이제 뒤에 제가 바디 스캔하고 걷기 명상이랑 뭐 이것저것 더 실제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은 뭘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려요. 심리적인 안전 기지를 만들어라. 그럼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활동, 자, 이렇게 합니다. A, F, P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이렇게 골라보는 거예요. 1, 2, 3, 4.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요. 1, 2, 3, 4.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고른 다음에 경우의 수 아시죠?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로 이어요. A 1번, F 3번, P 1번. 경우의 수로 묶으면 이게 몇 시까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이제 고요해져서 뭔가 나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요런 단순한 작업이지만 요거를 그 자기 침대 맡에다가 써서 붙여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크로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근데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육아를 할 때도 감정 코칭을 할 때도 신의 한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춤추기를 하고 초코 케이크를 먹고 멘토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러고 나서 본인이 본인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를 위한 활동가 소울푸드와 의미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활동을 나에게 해줬다. 이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 아이 자기가 조금 더 자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안전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구나 라는 어떤 결과치까지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연습. 자, 그 스위스에 계신 분도 여러분 뭐 한국어 교원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다. 사실 이거는 아니었고요. 그분도 한국에 있는 엄마와의 갈등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은 부모 자녀 관계가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많이 하는 거.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었던 어떤 상처라든가 이런 걸 드러내고 공감적으로 지지해 준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공감 연습이라 그래서 나와 똑같이 이 사람도 이 부분 있죠. 이거를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많이 넣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면 엄마를 넣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와 똑같이 엄마도 자기 삶에서 어떤 행복을 찾고 있다. 자, 나와 똑같이 엄마도 자기 삶에서 고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와 똑같이 엄마도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다. 나와 똑같이 엄마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와 똑같이 엄마도 삶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여기 엄마가 들어가기도 하고 남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뭐 자식이 들어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공감 연습을 해보기를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나는 이제 나로 다 넣는 거예요. 진정으로 안전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넉넉하기를 그리고 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를 시켜주는데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대요. 자기 암시가 잘 되었다. 자기 암시라 하면 체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데요. 자주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때 그게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아주 자주 해줄 때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서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맨날 잘 안 되거나 아침에 일어나거나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동안 애를 썼고 잘해낼 수 있다. 이거 맨날 해줬대요. 그러니까 10년 내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면 심리학 개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 자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걸 하고요. 바디 스캔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마음 챙김 명상에서 좀 가장 주력하는 기법인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디를 스캔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린 시절을 생각했을 때 가장 따뜻했던 기억. 저라면 이제 뭐 할아버지하고 담벼락에 앉아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잔디를 봤던 기억. 그러면 그때 그 봄 햇살의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그려서 눈을 감고 머리 끝에서부터 스캔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현상이 지금 뭐 이제 어깨를 주무르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바디 스캔을 해보면 안 내려가는 부위가 있어요. 몸. 자, 머리 오늘 자 강의 듣고 많이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러니까 머리에게 고맙다 인사를 해요. 눈, 다양하고 아름다운 걸 보게 해줘서 고맙다. 뭐 입, 목 이러다가 전문가들 그룹도 해보면은 멈춰서 이 끝까지 지금 발까지 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못해요. 언제 멈추냐면은 내가 고통스럽고 불편한 부위에서는 안 내려갑니다. 이 스캔 자체가. 근데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부위는 머리부터 상당히
무거워져요. 그래서 바디 스캔을 처음에 하고 나면은 "머리가 너무 무거워요."라고 보고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심리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천하태평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디 스캔을 하려고 누웠어요.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하태평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여행을 떠나보는 겁니다.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데 이거를 제가 언제 추천드리냐면 이제 자기 전에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하시고 손발 바디로션 바르면서 혈액순환 시켜 놓고 이제 바디 스캔을 쫙 하면은 불면증에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뭐 수면 유도제 먹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걷기 명상도 들어보셨나요? 자, 걷기 명상은 평상시에 우리가 걸을 때와 같이 걷는 게 아니고 상당히 천천히 걸어요. 이렇게 천천히 다리를 드는 거나 내리는 것까지 천천히 하는데 이때 느껴지는 발의 체감각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걸을 때는 대체로 바깥에서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소리라던가 청각적, 시각적 감각에 다 집중을 해서 몸의 편안한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마음을 챙겨가는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집중한 훈련이 많고 이거는 뭐 어떤 틱나탄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마을에서도 보면은 뭐 그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 그런 일정한 곳을 걸으면서 명상하거나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기법으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일상에서 마음 챙김은 이제 쭉 보시면 이거 넘어가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음 챙김에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셀프 사이코테라피라고 그랬죠. 셀프 심리 치료여서 하루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3분 호흡 명상. 호흡에 집중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분 알람을 맞춰 놓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 점심때 밥 먹고 나서 걷기 명상. 그다음에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바디 스캔. 이런 식으로 하루의 루틴을 마음 챙김으로 만들어 보면서 그냥 한두 번 해본 기법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그냥 내 옆에 붙여서 루틴이 돼서 습관하게 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로고 테라피는 제가 한 8분 안에 좀 끝내려 그러는데 요건 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의미 치료라 그래서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아시나요? 예. 빅터 플랭클린이 실제로 신경과 전문의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에 4군데에 끌려다니고 살아남아 나오고 나서 그렇게 극단의 환경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체험한 후에 로고 테라피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삶의 의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3가지 가치를 빅터 프랭클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창조적 가치라 그래서 육아나 일이나 교육, 우리 지금 뭐 한국어 교원도 하시고 그러실 때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벗어나서 조금 더 궁극의 개념으로 가면 내가 돈 벌어야 돼서 일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의미를, 창조를 만들어내라는 가치. 이런 게 있을 때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경험적 가치는 뭐냐면은 사람을 통한 만남. 그다음에 어떤 예술을 보는 거, 자연에 들어가는 거, 체험함으로써 의미를 찾아봐라. 그다음에 이제 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마주하게 됐을 때 인간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적인 면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에서 끝단에 저희가 많이 하는 게 뉴 스토리.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새로운 스토리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노래 가사에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모여서 내가 그 가치에 부합된 행동으로 이제 가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여기까지 찾으라는 거고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보시면은 뭐 돈 중요한 사람 있어요. 제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 돕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봉사활동만 살 수도 있죠. 이런 내가 원하는 가치들을 찾아보고 삶의 그 방향에 집중해서 살아보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허감과 우울감을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요, 뭐 대기업 재벌이라던가 아니면 연예인이라던가 성공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불행하다 그러고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왜 성공하면은 다 행복할 줄 알았더니 왜 저렇게 공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냐를 봤더니 빅터 플랭클린이 좌표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공하고 실패는 이쪽 좌표 있고 충족, 행복감이랑 절망감은 Y 좌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래서 충족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설명하냐면 매슬로우의,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당히 되게 재밌는데요. 매슬로우 이론은 5개 욕구거든요. 5개 욕구에서 플랭클린이 2개를 추가를 합니다. 자, 자아 실현을 하면은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세상이. 근데 자기 초월을 해야 끝난다는 거고요. 에릭슨이라는 학자도 노년기에 자아 통합이라는 그런 과제를 던지지만 에릭슨이 죽고 나서 에릭슨의 와이프가 다시 이론을 완성하면서 자기 초월 단계를 못 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욕구에서 다른 사람의 존경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했더라. 그래서 요것과 요거를 넣었는데 자기 초월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자기 초월은 참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무아지경의 경지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잊고 몰입하는 거, 뭔가 열중하는 거, 플로우 상태로 가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이나 예술을 접할 때 뭔가 내가 무아지경의 경지로 간다. 나를 잊어버리고 훅 빠져드는 걸 말합니다. 이게 칙센미아이라는 그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도 플로우 상태를 많이 경험할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오래 가고 스트레스 인내력이 늘어난다. 그러니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성취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초월의 경지로 가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초월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수용, 억셉트하는 그런 어떤 평온함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건지 바꿀 수 없는 건지 구분하는 위즈덤, 지혜를 줘라. 이제 이게 심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고, 요거는 룸이라는 사람이 쓴 여인숙이라는 시예요. 자, 인간은 뭐다? 여인숙이다. 그러면 보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하죠, 여인숙에는. 근데 이거를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들이 예기치 않게 왔다 갔다 해요. 뭐 여인숙이 손님 정해놓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존재에서 이런 감정들은 예기치 않게 왔다 가는데 이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여라. 설령 그게 슬픔일지라도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고 가구를 다 몽땅 다 이제 부술지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을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초대해라. 어쩌면 그들이 내세에서 온 안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강조한 이제 시를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을 받는데요. 여기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받고 그다음 줌을 통해서 또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줌 쪽에, 줌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은 손 모양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 스트레스 관리에서 멀리 나가 계신 분들 궁금하거나 심리 전문가한테 궁금하다, 나 평상시에 이런 거 궁금했다, 이런 거 지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없습니까? 중국. 네. 손 모양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필리핀 없으세요?
질문이 없는 것 같으세요. 지금 손 모양을 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 과테말라 분은 네. 네. 자, 없으면 여기서 강의를 끝내도록 네네네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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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호흡하고 마음챙김하고 명상.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 감사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강의 들어주셨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 내호흡이나 사실 명상 같은 경우는 그 불교적인 좀 특징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 종교적 색채가 좀 들어가 있어서 같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상당 부분이 접점이 좀 나타나 있긴 하고요. 뭐 명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명상으로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전혀 그 불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히얼 앤 나우만 강조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또 있고요. 근데 따지고 보자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시면 돼요. 종교적인 부분은 배제가 됐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이번 기회에 많이 물어보세요. 심리 전문가. 네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 네. 저희의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저희가 약간 테라피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쭙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자신이 좀 힘들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자각하지 못했거나 주변에서 자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상담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잖아요. 상담한다는 건 다 좋은데 왜 안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알람 단계에서 내가 이제 나를 챙길 때구나. 내가 나에게도 집중해서 뭔가 퀄리티, 그러니까 양질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오는데 그에 비해서 자각이 없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너 문제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지금 앞서 제가 오전 강의는 그 심리 토크 부부 쪽이요. 가족 부부 쪽이었는데 거기 이제 부부가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여성은 그러니까 아내분은 자각이 돼서 왔는데 남편분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거는요. 사실 모르겠어요. 초보 심리학자라 그런다 그러면 막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할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부부로 본다 그러거나 또는 뭐 부모 자녀로 본다 그러거나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자각이 있고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부터 심리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부부였는데 한쪽은 자각이 없고 별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사실 갈등은 상당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한쪽부터 상담에 들어갔는데 상담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니까 관계가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남편분이 찾아와서 심리학에 대해서 자각도 없고 무슨 심리 치료를 받냐,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다 그게 의지박약이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좋아지고 그게 나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링 역할을 차라리 해주는 게 좋고요. 억지로 이제 이 상담 세팅으로 들어오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앞서 오전에 온 케이스 같은 경우도 5년 전에는 자각이 없었대요. 근데 5년 내내 갈등이 있고 심각하고 이제 현재 이제 보이는 관계들의 갈등이 커지니까 그제서야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내담자들에게도 준비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 좋다, 상담이 좋다 이런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그걸 다 잣대를 들이대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고 시간이 된 사람들,
뭔가 내가 나를 만나봐서 조금 더 다른 나를 좀 탐색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 하고 그런 변화들을 모델링을 보여주면은 이제 서서히 그들이 이제 와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 40초 됐나요? 네. 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궂은 날씨에 오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국어 교원들 화이팅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원장님 좋은 강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원분들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박윤정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3일차 2분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곳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무국에서는 올해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분과에 대한 의견, 내년 세계 한국어 교육자대회에 대한 요청사항 등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행사를 위해 귀중한 정보로 쓰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 한류 확산과 한국어 교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제대학교 박석준 교수님의 강연뿐만 아니라 경품 추첨 행사, 해외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학당 재단의 하나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